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 파산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이게 한 개인의 좀 어려운 재정 상황과 또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거든요. 물론 오늘 다룰 사건의 채무자 성명이나 사건 번호 또 관련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죠. 단순히 빚이 얼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 이력부터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 가진 재산은 뭔지, 또 거기에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보면서 파산 절차의 좀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에 나온 이 익명 채무자분, 어떤 분인가요?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보니까 1984년생, 이제 우리 나이로 40이 좀 넘으셨네요. 남성분이시고 최종 학력은 대학교 중퇴, 그리고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직이시고요. 네,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2018년에 재판상 이혼을 하셨고 슬아의 자녀가 3명 있습니다. 15세, 12세, 8세. 그런데 이제 함께 살거나 직접 부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현재는 매형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거 이력도 쭉 나와 있는데요. 잠깐 자가 거주 경험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임차나 전세 형태였고요. 최근에는 친형이나 지금처럼 매형집에서 무상 거주하는 등 주거 상황이 계속 좀 불안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 전세자금 대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압력이 계속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거 상황만 봐도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그럼 이분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보고서에서는 파탄 시점을 2021년 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것, 그리고 사업 실패,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여기에 사기 피해까지 여러 요인이 겹쳤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까요? 네, 채무자 본인 진술 내용을 보면요. 2018년에 사기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2019년쯤인가요? 코로나 지원금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로 의류 제조 공장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또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유치해서 같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결국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4대 보험도 미납되고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2024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군요. 그럼 그 회사 대표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익명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상의 월 수입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던 거죠. 결국 사업 실패가 정말 큰 원인이었군요. 거기에 또 개인적인 사기 피해나 이혼 같은 어려움까지 겹쳤던 상황이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분의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보고서를 보고 정말 좀 놀랐거든요. 네, 채무 규모가 상당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채권자가 현대카드 외에도 21곳 이상이 더 있고요. 총 파산 채권액이 무려 22억 3,500만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223만 5,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22억. 언급만 해도 22억 2,800만 원이 넘고요. 와, 네, 그렇죠. 이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사용처는 생활비, 기존 빚 갚는 거, 사업자금 이렇게 다양하고 채무 발생 시기도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빚도 포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채무가 누적된 기간도 꽤 긴 편이죠. 자, 그럼 이렇게 22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반대로 현재 이 채무사 명의의 재산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었나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생명 보험 해약 환급금이 약 94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거주했던 남양주시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게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보험금 94만 원은 그 압류 금지 범위 내 재산이라서 이건 제외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2억 8,300만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이겠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현재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환가 대상 재산입니다. 환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로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파산 관제인은 지금 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혹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명령을 걸어놓은 게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또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에서는 환가 업무 수행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현금화해서 빚잔치에 쓰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던데요. 집행행위 부인 여부 검토. 이건 뭔가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막 빼돌리거나 아니면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을 갚아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발견되면 파산관제인이 그 행위를 법적으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에요. 즉, 빼돌린 재산을 다시 가져오거나 특정인에게만 갚은 돈을 회수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하, 채권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제도겠네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장치군요. 그렇죠.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인권 행사 대상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전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 명의로 된 재산 같은 건 없었나요? 보고서상으로는 전 배우자나 부모님, 부친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고 하고요. 또 자녀들 명의로도 특별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보증금 회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부인권 행사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 이게 관건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속행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차 보증금 환가 절차,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하고 관련된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속행 신청이요? 그러니까 절차를 좀 더 진행하겠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채무자의 빚이 탕감되는 거, 즉 면책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로서는 관제인이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 보류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아직은 면책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증금 환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추가 조사를 통해서 혹시 재산을 숨겼다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면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는 이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통해서 정말 2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사업 실패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파산으로 이어졌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약 2억 8천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네요. 참 한 개인의 정말 힘겨운 재정 상황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파산 관제인 보고서라는 게 사실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지만 이걸 통해서 법원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또 면책 여부를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환가 절차나 집행행위 부인 검토 같은 부분들은요, 단순히 그냥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채권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또 파산 절차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면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모든 절차들이 다 마무리된 후에 아주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 담긴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 그 너머에는 어쩌면 한 개인의 실패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어떤 고군분투가 담겨 있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이 보고서 자체보다는 이런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나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